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상거래 회전 속도가 위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5회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거래 회전 속도는 10회전에서 5회전으로 변경되었으니 실제로 거래대금은 834만원이 되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833만원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 조건이 동일한데 그래요. 거래대금이 절반밖에 소화되지 않는 거죠. 이윤을 포기하였지만 833만원은 순수히 인건비 및 원료, 작업 도구의 가치를 보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익을 포기했으니 안 팔려서. 문제는 화폐의 과잉이나 과소가 아니라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판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할 수 있고, 새로운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용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 만일을 대비해서 비축한 돈이 있으면 비축한 돈을 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빌려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자는 판매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에 교환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손실보고 팔아야 되겠죠. 일부의 비용이라도 해소하려면. 판매자는 인건비나 이자, 지대와 같은 비용을 상품 판매를 통해 화폐를 획득해야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불황에는 이러한 사정이 기업마다 빈번하게 발생하죠. 따라서 1667만 원을 모두 1년 안에 판매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상품 공급자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 기한을 무시하더라도 유만을 포기해서는 833만 원에 해당되는 하는 수요를 찾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요. 비축한 자금이 있으면 판매 기간을 좀 이렇게 연장해서 원가 이하로 안 팔 수는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겠죠.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부분 상품이 그러하죠. 더 큰 수요를 교환 메커니즘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아니면 가격 인하로 교환 메커니즘 외부에 존재하는 수요를 유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간에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화폐의 가격은 급등하게 되고 화폐로 표시되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으므로 추가 생산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생산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고가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관찰할 수 있죠. 어려워진 기업들 해고를 하겠죠. 그러면 해고가 해결책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단기간에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해결책은 됩니다. 하지만 만일 상품 가격에 경쟁력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면 해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경쟁력이 잃을 수 있죠. 근데 경쟁력 잃은 상품을 계속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면 그러한 기업은 망하겠죠. 그 경우에는 인건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 주어진 조건에서 해고를 통해서 손실 없이 상품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안 팔리는 상품이다. 그러면 해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버티다 보면 다시 항상 불황인 것은 아니니까
그래요. 인건비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이 발생한다면 해고는 필요 없습니다. 인건비를 낮출 수도 있죠.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하지만 만일 새로운 상품이 기존 상품을 대체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상품을 생산하건.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개별 개별은 발생할 수 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러한 경우 보통 정치 영역의 개입이 있는데 개입이 있을 수 있죠. 불황에서는. 이러한 개발을 통해 재고 중에 있는 상품을 소비하고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기능을 정치 영역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4대강 사업, 미국의 경우 테네시 강유역 개발, 셰일가스 개발 등이 최근 그래요. 20년 사이에 최근에도 많이 관찰할 수 있죠. 수십 년 사이에도 테네시강 유역 개발은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입하여 100만 원의 재고를 소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입해서 안 팔리는 상품을 정부가 구매한다. 정부가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금 지원할 수도 있겠죠. 가치에 입각한 기술적 구성을 생산수당 80%, 인건비 2%로 편의상 규정합니다. 상품에 간직된 어떤 비용. 이 경우 80만 원이 작업수당 구매에 이용되고 20만 원이 인건비에 투입됩니다. 계산이 좀 잘못됐죠. 83만 원, 17만 원인데 80대 20은 20으로 계산하면 80만 원과 20만 원이 되죠. 약간 정상적인 계산법이 아닌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짐작은 된다면은 정상적인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각주가 있죠. 8대 2는 100만 원 빼기 인건비 대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또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계산법이죠. 이윤율은 기업이 포기한다고 했으므로 20만 원은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 수단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총 재고 100만 원을 그래요. 소비하게 되어 사적 영역의 손실은 100만 원이 줄어들어 손실은 733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833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해야 되죠. 절반은 833만 원이니까 그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정부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전체 국가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이 없는 셈이 됩니다. 손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죠.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을 살포해 버린다면. 하지만 1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파산을 면한 기업들이 있다면 생산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인건비 포함 다양한 구매를 함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정치 영역에 축적된 가치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만일 국채를 발행하여 100만 원을 투입하였다면 정치 영역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럼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국가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빚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을 소위 복지로 불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살포할 경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확인도 가능하죠.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100만 원을 소비함으로써 사적 영역의 손실은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정치 영역에서 손실이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적으로 줄어든 이익이나 손실은 없습니다. 부채로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 그러면 계속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각주가 있죠. 149.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2년이죠. 실제로 전체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총선 전에 2024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1인당 25만 원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그렇죠. 최근에도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살포하겠다고 하죠. 야당인데 여당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포퓰리즘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이러한 방식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방식, 즉 좌파의 방식이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제 좌파 정당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원래부터 좌파였냐? 그건 아니죠. 원래 민주당의 뿌리는 한국민주당이죠. 한국민주당은 한국의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한국을 세우는데 그래요. 참여한 정당이죠. 그 정당 인사들은 우익 인사들이었죠. 그래요. 하지만 현재 이제 민주당은 좌파 인사들에게 장악당하면서 완전히 좌파 정당이 돼버렸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현 시대 우파의 방식은 무엇일까? 우파식으로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없을까? 실상 윤석열 정부의 2년간 경제적 당면과제는 고물가 고금리 해결이었다. 최근 수년간 고물가 고금리 2년간 고물가 고금리 문제가 있었죠. 국민들이 어려웠어요. 고물가 현상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문제, 또 과거부터 풀렸던 화폐로 인한 고물가, 유통화폐 증가로 인한,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는 과일, 채소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고물가 현상은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고금리 현상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의 기획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왜? 한국은행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한국은행이 역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당연하죠. 물론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은 좌파 정책이다. 그래요. 좌파 정책이죠. 왜 좌파 정책이라고 하나요? 우파 정책은 뭔가요, 그러면? 금리 역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파 인사는 시장을 존중하는 거죠. 정부 기관이 나서서 정부 기관이 나선다는 건 뭔가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나 급격하게 금리 인하한다거나, 그것은 시장에 크게 개입하는 것이죠. 시장을 믿지 않는 거죠. 시장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책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반발하는 정책은 확실하게 좌파 정책이죠. 시장보다 시장의 기능에 의한 작용보다 정부가 나서는 게 더 낫다 생각하는 거죠. 시장을 부정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그럼 우파 정책은 뭔가요? 금리 정책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정책을 고수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파의 금리 화폐 정책인 거예요. 금리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가장 잘한 인사가 퇴임 직전 2022년 4월 20일이죠.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을 임명한 것이다. 그렇죠. 고금리로 국민들의 수탈에 앞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1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연이자가 5%인 관계로 1년에 은행이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연이자를 4%로 하락시킨다고 가정하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인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시장적인 거죠. 우파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400만 원만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 1억 원이 대출받은 이는 정부 정책으로 1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과 같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겠죠. 장사가 잘 안 돼도 이자를 낼 수가 있고, 생활이 어려워져도 빚을 질 수가 있고, 또 주택은 고가니까 어느 정도 빚을 내죠.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한 대개 적게는 1억 원, 또 수억 원을 대출을 받겠죠. 1억만 대출받아도 어떤가요? 100만 원의 이자를 낮춰주면 인위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100만 원의 소득을 얻잖아요. 인위적인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인위적인 것을 되돌리는 거죠. 지불되지 않은 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래요. 실상 고물가의 해결은 생산성 강화와 국가 경제력 강화를 통한 국제 모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지 화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화폐에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 강화와 국가 경제력에 의지해라. 생산성이 강화되면 국가 경제력이 커지겠죠. 핵심은 생산성 강화겠죠.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고금리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를 잡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 강화와 국가 경제력 강화다. 근데 인위적으로 고금리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활동을 저해하니까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키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고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금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재 생활 물가의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적 영역에 투입된 100만 원은 작업수단이라는 상품 구매와 인건비에 투입되며 인건비는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의 구매에 투입되므로 재고 100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원료라는 상품을 소비하고 인건비를 통해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의 구매에 사용되는 정치 영역의 손실을 얻고 단기적으로 100만 원의 재고를 소비하니 사적 영역의 손실을 우선 100만 원을 줄이고 100만 원을 획득한 소득세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개인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니 이윤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 크게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기적 관계를 구성을 활용해 자본을 생성시키는 것과의 차이점은 지속성이 확정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국적보다는 상품의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과 임금이 어느 국적의 국민에게 지출되고 임금이 어느 국가에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삼성전자와 풀무원이 재무적 별표를 할 수 있듯이 가치 보존과 추가 가치 획득을 위해 투입된 자본의 버금가는 비용이 지출되고 이 비용 지출은 상품 소비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국가가 구매를 할 수 있죠. 구매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입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살포해 버리는 것, 완전히 비용 처리가 되죠.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 그것은 재산이 되는 거죠. 재산은 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적 영역에 투입되는 정부의 자본은 즉각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입된 자본이 재산의 형태를 띈다면 손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댐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가정하자. 도로나 댐은 가격을 지닌 재산을 형성한다. 이 경우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즉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매를 하면서. 그것을 잘했던 정부가 한국의 군사 정부였죠. 포스코 만들고 그랬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태열금화정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문조시 숨을 고르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도통한다면서 홀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숨쉬기 운동에 집중하는 경우를 흔하게 살펴보죠. 이렇게 하면 도통하느냐, 조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현상은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죠. 물어본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도통하느냐. 다발. 코로 숨쉬는 일은 밖으로 숨쉬는 일이다. 뭐 딱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죠.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밖으로 숨쉬는 게다. 색신 상사, 색신 육체겠죠. 육체로 하는 일이다. 도통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뭔가요? 마음을 잘 관찰하라고 하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이들이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래요. 여동민도 마찬가지죠. 심식상의 마음과 숨이 서로 의지해야 한다. 육체상으로의 숨이 아니다.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데 육체상의 숨이 의미가 없잖아요. 숨쉬기 운동이지 그거는. 마음과 숨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시 무릇 진식이다. 참된 수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죠.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방관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공짜로 가르쳐주기 싫었던 모양이죠. 출식 불수 만년, 숨을 내뱉는 일은 어떤가요? 숨을 내뱉는 일은 모든 인연을 따르지 않게 되고 참된 숨이 그렇다는 거죠. 입식, 들이쉬는 숨은 온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 숨은 뭘까요? 육체의 숨이 아니라면. 들락날락 하는 거.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생각이 만년의 어떤 인간의 인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역사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의료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죠. 온계로 떨어지지 않는다. 들이쉬는 숨은. 집착으로 인한 인간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디 떨어진다는 건가요? 참된 숨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 말이죠.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합벽기관 규명. 열고 닫는 것이 닫는 장치, 기관의 장치로 번역할 수 있죠. 장치인 구멍은 다 안 가르쳐,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죠. 묘하다. 마음을 잘 살피라 하죠. 특히 마음에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규는 마음이겠죠. 구멍은 비일시 가규. 한 번에 그래요. 한 번에 구멍을 엿보다 엿볼 규죠. 한 번에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수력 적지구 장기간 또한 장기간, 하지만 장기간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일단 활련 관철 하루아침에 깨달아서 도통하게 된다. 관철 도통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장기가 어떻게 노력하나요? 이전에 다 설명했죠. 보존을 해라. 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존을 하다 해서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천지불외야. 하늘과 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되고 사람은 커진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또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늘과 땅에 꿀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서 하늘과 땅이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 어떤 가는 신과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가는 신과 같아지니 하늘과 땅에 꿀리지 않겠죠. 그 얘기인 거죠. 삼재의 뜻은 삼재 병립. 삼재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가리키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아울러 서게 된다. 서게 되고 만화 동근. 모든 변화가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게 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부재신색구. 그래요. 육체를 통해 구하지 않으면 자유 진식제, 절로 참된 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마라. 수천 년 전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죠.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도. 진식 무식. 참된 숨은 숨이 없지만 각 유식. 반대로 숨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숨이 없다면서 숨이 있다. 다 그 숨겨진 말인 거예요. 의리작용이 있다는 거죠. 넋의작용이 없지만 의리작용이 있다. 그 말이죠. 활발발지. 그래야 힘차게 숨쉰다. 의리작용이 힘차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의리작용이 작용으로 인한 생각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끊이지 않는다. 샘솟는다 그 말이죠. 지어관식, 청식, 역색신상사.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 숨쉬는 거나 들으면서 숨쉬는 거나 뭐 코에 의지해서 숨쉬는 거나 뭐 다 마찬가지죠. 육체상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차차 섭심. 그런 것에 의지해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며 비진명매. 참된 사명에 이르는 주기에 그러한 것은 참된 사명에 이르게 하는 주기가 아니다. 답이 안 나온다. 허송세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면매, 환종, 진중, 구지. 참된 사명에 이르게 하는 줄기는 참된 것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참된 숨이 숨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되게 숨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에 의지한 숨쉬기 운동 이런 것은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참된 게 아니다. 수천 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바뀌지가 않죠.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물음. 도통하려면 숨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이 대중화되어 여러 종교 인사들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인사들도 홀로 때로 모여서 숨쉬는 일에 집중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도통합니까? 숨을 고르는 일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수천 년 전부터 숨쉬기 운동을 하면 도통한다고 생각하여 숨쉬기 운동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더군.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고 참된 방법을 알려줘도 고쳐지지 않으니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나 어떤가는 신을 접촉하는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코에 집중하여 숨을 쉰들, 육체를 관찰하며 숨을 쉰들, 혹은 소리를 들으며 숨을 쉰들, 어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어떤가는 신과 접촉할 수 있겠는가. 도통하기 위해 참된 숨을 쉬라는 말은 넋의 작용을 거치고 오래 작용을 일으키며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며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고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역사 마치겠습니다.